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김효혜 기자가 취재했어요. 형 신격호 반대 꿇고 라면 사업 짜파게티 새우깡 장명하기도 한 분. 네, 에 대해서 썼네요. 라면왕 신춘호 회장님 별세하셨네요. 신춘호 회장님은 김나경 부인이 있습니다. 장녀로는 신현주 장녀 65세네요. 농식기획 부회장이고요. 장남 신동원 63세네요. 농심 부회장 42.92% 농심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차남 신동윤 63세 율촌화학 부회장 13.18%의 농심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차녀 신윤경 서경매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부인 2.16%의 농심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춘호 회장 어록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에서의 라면은 간편식인 일본과는 다른 주식이어야 하며 따라서 값이 싸면서 우리 입맛에 맞고 영양도 충분한 대용식이어야 한다. 맨 땅에서 시작하자니 우리 기술진이 힘들겠지만 우리 손으로 개발한 기술은 고스란히 우리의 지식재산으로 남을 것이다. 새우깡 개발 당시고요. 저의 성을 이용해 라면을 팔아보자는 게 아닙니다. 매우니까 간결하게 매울 신으로 하자는 겁니다. 신라면 출시 당시 한 말이고요. 농심 브랜드를 그대로 해외에 가져간다. 얼큰한 맛을 순화하지도 말고 포장 디자인도 바꾸지 말자. 한국의 맛을 온전히 세계에 전하는 것이다. 1990년대 수출 본격화에 앞서 한 말이고요. 원재료를 강조한 새우깡이나 감자깡, 고구마깡 등이 있고 이 제품도 다르지 않으니 옥수수깡이 좋겠다. 2020년 10월 자신의 마지막 제품인 옥수수깡 출시 당시입니다. 강민호 기자네요. 영정엽 신동빈 조와 롯데가 앙금 풀릴까요? 27일 밤 9시께 최태원 S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신동익 부회장의 친구 입장으로 왔다며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야단 맞은 기억도 있다고 했다. 한각규 전 롯데지주 부회장, 최은영 유스홀딩스 회장 등도 27일 조문했습니다. 네, 그 신춘호 회장님 관련 소식이 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면왕 신춘호 농심 회장 별세, 장남 신동원 부회장 후계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자, 2003년 농심을 일적 분할해 지주에서 농심홀딩스를 신설하면서 후계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현재 상장, 비상장, 해외법인 계열사 총 35개사를 산하에 두고 있다. 상장사는 농심홀딩스, 농심, 율촌화학 등 세 곳이다. 농심그룹은 현재 신 회장의 세 아들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 신동인 메가마트 부회장 중심으로 승계판이 짜여 있다. 농심 차기 회장 자리에는 신동원 부회장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부회장은 1997년 농심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데 이어 2000년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사실상 농심 경영을 맡아왔다. 농심홀딩스는 신동원 부회장 지분율이 42.92%로 최대 주주고 신동윤 부회장이 13.1%를 보유하고 있다. 율촌화학은 농심홀딩스 31.94%가 최대 주주이고 차남이 신동윤 부회장이 2대 주주 13.93%, 신춘호 회장이 13.5%를 가지고 있다. 메가마트는 삼남인 신동인 부회장 지분 56.14% 외 다른 형제들 지분은 없어 사실상 계열 분리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송지용 기자인데요. 네, 요거는 다른 얘기니까요. 네. 박종필 기자입니다. 경영권 다툼은 없다. 농심, 신동원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농심은 신 회장의 장남 신동원 부회장과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 삼남 신동인 메가마트 부회장 등 세 아들의 지분 조통 정리가 마무리된 상태다. 신동원 부회장은 농심홀딩스 지분 42.92%를 가진 최대 주주다. 신동윤 부회장은 농심홀딩스 지분 13.18%를 가지고 있다.
삼남의 농심홀딩스 지분은 1.6%이며 두 딸의 지분율도 2% 안팎에 그친다. 다만 농심은 올 상반기까지 추모 차원에서 회장직을 공석으로 남겨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신라면 새우깡 신화 농심 신춘호 회장 별세. 고인은 1930년 울산 울주군 삼덕면에서 오남 오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1954년 김낙연 여사와 결혼해 신현주 농심기획부회장, 동원 농심부회장, 동윤 요청화 부회장, 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윤경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부인 등 3남 2녀를 뒀다고 합니다. 박미주 기자인데요. 집은 딸에게 신춘호 회장 주식 상속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 라면의 세계화라는 업적을 이룬 신 회장은 일찌감치 승계 작업을 마쳤죠. 농심과 농심홀딩스 중 남은 재산은 전일 종가 기준 583억 5천만 원어치 농심 지분 5.75%다. 신 회장은 율촌화학 지분 13.5%도 보유하고 있다. 전일 종가 기준 662억 8,800만 원 규모다. 농심 주식과 합하면 1,646억 3,800원어치다. 이 주식을 어떻게 상속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농심 관계자 설명입니다. 신 회장이 보유하던 주택도 증여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해 대지 면적 818.5제곱미터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딸인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에게 증여했네요. 신 회장의 장남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나 추가할 건요.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은 율촌화학 지분 13.93%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율촌화학 지분이 신동윤 부회장에게 넘어가며 계열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율촌화학 최대 주주는 31.94%를 보유한 농심홀딩스입니다. 농심홀딩스가 율촌화학까지 장악하려고 하면 경영권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람 일은 모르죠. 오연화 기자인데요. 1년 새 5배 급성장, 핀테크 AI 자산관리가 뜨네요. 로보 어드바이저 3사가 있는데요. 에임, 파운트, 핀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에임은 투자자문 회사고 64만 명이 가입했으며 최소 가입이 300만 원, 평균 수익률이 28%, 수수료는 투자 금액의 1%, 높은 수익률이 특징입니다. 파운트는 투자자문 1인이고요. 가입자 수 14만 명, 최소 가입액 10만 원 펀드형, 평균 수익률 15.6%, 수수료는 수익금의 15%, 특징은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핀트는 투자 1인업인데요. 가입자 수는 42만 명, 최소 가입액 20만 원, 평균 수익률 13%, 수수료는 수익금의 9.5%, 특징은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세 마련? 알짜 정석기업 지분 매각한 이명희 조현민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명희 고문과 조 부사장이 다른 계열사 지분 취득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석기업은 지난해 53억 원을 배당했고 아직 이익 잉여금도 3,200억 원이나 있다. 지분을 들고 있으면 매년 수억, 수십억의 배당을 받는다. 지분을 전량 정리한 두 사람은 각각 정석기업 고문과 정석기업 부사장이다. 이 때문에 지분 정리를 통해 조원태 회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주식회사 한진을 비롯해 다른 계열사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실탄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4.59%는 이번 지분 매각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갈등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지분 매각은 대주주 개인의 일로 매각 의도나 향후 사용 방향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감석 기자네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2024년 합병 추진합니다. 인수 2년간 자회사 편입, 결정은 공직거래법상 지주사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한진칼 지주사, 대한항공 자회사,
아시아나항공 손자 회사의 지배구조가 형성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IDT를 자회사 증손회사로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2년 안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증손회사는 에어부산 44.2%, 아시아나IDT 76.2%, 아시아나세이버 80%다. 자회사 편입 이후 2년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된다. 증손회사들이 손자회사가 되기 때문이다. 단, 고손회사인 금호 T&I 금호리조트는 매각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한항공은 두 회사를 팔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강봉진 기자예요. 두산인프라코 분할 합병 효과가 톡톡 나네요. (19일) 장 마감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업부문 존속법인과 투자부문 신설법인으로 분할한 뒤 투자부문을 두산중공업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사업부문은 현재 중공업에 매각될 예정입니다.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의 분할 비율은 0.3104 대 0.6895로 투자부문과 두산중공업의 합병 비율은 1대 0.6866입니다. 주주 확정 기준일은 다음 달 5일이고요. 주주총회 5월 13일과 매매 거래 정지 6월 29일에서 7월 20일을 거쳐 7월 21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강두순 기자입니다. 큰 국민연금 KIC 교공 미국 알짜 PEF에 5억 달러 투자했네요. 자, 국내 큰손들이 출자 앞둔 헬먼 프리드먼 PEF는요. 설립 시기가 1984년이고요. 운용 규모가 58조 원이나 됩니다. 운용 성과는 1에서 9호가 연평균 수익률이 30%에 달하고요. 투자 전략은 북미 지역 대형 바이아웃에 집중하고요. 원펀드 전략을 씁니다. 198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헬먼 앤 프리드먼 운용자산 규모 AUM이 526억 달러, 약 58조 원에 달하는 PEF 운용사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투자 건당 최소 5억 달러 이상 대형 바이아웃 경영권 인수 M&A를 주로 진행하는 운용사고요. 업계 안팎에선 투자 수익률이 좋기로 알려진 PEF로 KKR, 칼라이 플렉스톤 등 대형 글로벌 PEF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박창영 기자인데요. 자기 자본 1조 갖추고 모험 자본 공급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IBK 투자증권인데요. 모험 자본 공급에 리스크가 없는 것 아닌데요. CEO는요. 우리의 역할은 리스크를 무작정 취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다며 위험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각기 다른 위험, 수익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시장 참여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에서 경제학 학사, 카이스트에서 금융공학 석사를 받은 그는 외환은행, KIC, 한국투자공사, 신영증권에서 다양한 부서를 거쳤으며 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유경 기자인데요. 조선구마사 조기 종용 여파로 YG와 S베이스 시가총액이요 700억 원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SBS 조선 미국 구마사 1회가 반영된 지난 22일 YG 어디입니까? 엔터테인먼트 하고요. YG 스튜디오 플렉스인 것 같아요. 두 회사 시가총액이 1조 3,014억이었는데 비해 26일에는 1조 2,297억 원으로 감소했고요. 이 기간 YG 엔터테인먼트는 5.63%, SBS는 5.24% 각각 하락했으며 이 두 회사였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YG 플러스도 2.64% 하락하면서 시총이 101억 원 줄었고요. SBS 시가총액은 일주일 새에 716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선구마사는 1회가 반영된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과 친중국, 동북공정 우려 등이 제기됐고 드라마를 협찬했던 광고주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작 지원을 철회했고 이 과정에서 방영사인 SBS는 조선구마사 제작과
방송을 전면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80%가량 촬영을 마친 조선구마사가 폐지됨에 따라 32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 상당 부분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 드라마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폄하 논란의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설광화 제작사인 JTBC 스튜디오가 중국 텐센트에서 1,000억 원을 투자받은 적도 불안 요소입니다. 박동민 기자입니다. 롯데월드 반얀타리 호텔 부산 기장이 뜬다고 하네요. 28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세계 최상위급 호텔앤리조트 반얀트리가 부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별장형 콘도 사업인 루펜티스가 최근 반얀트리 호텔 리조트와 최상위 등급 브랜드인 반얀트리 부산 운영 계획을 체결했고요. 반얀트리 부산은 기장 해강사와 오랑대 공원 인근 해안가 41,280제곱미터 용지에 4천억 원을 투자해 195실 규모로 건립된다. 루펜티스는 2023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오는 8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부산 기장군 기잔읍 대변리와 실랑리 일대 366만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복합 레저 관광단지로 총 사업비만 6조 원에 이르는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아쿠아월드 골프장 등 시설 34개 가운데 32개에 대한 투자 유치가 마무리됐고 이 가운데 22개 시설은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공사 중이고요. 투자 유치된 민간 자본은 총 1조 1649억 원에 달합니다. 테마파크 등 오시리아 전체 관광시설이 문을 열면 연간 방문객간 2천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백순 기자네요. 호주 베트남 외교에서 배울 점. 호주와 베트남은 시진핑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중국이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펴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중국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역균형 카운터 밸런싱과 역거래 해지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고 호주와 베트남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강화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양국 간 관계도 단계적으로 격상시켜 왔다. 호주와 베트남은 2015년 양국 관계를 격상된 포괄전 동반자로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올렸다. 두 나라는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 많은 지역 국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역이 돼야 한다는 신념 아래 남중국해에서 해군 훈련을 같이 하고 있다. 호주 외교부가 2017년 말 발간한 호주 외교 백서는 호주가 향후 아시아 지역 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네 나라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를 규정했다. 호주는 네 나라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와는 다방면으로 그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2020년도에 더 전에 맺은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아직 격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호주는 전략적 인식을 같이 하는 베트남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한 것이고 베트남이 이에 호응한 것이다. 서울경제 전민정 기자네요. H&M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으로 여행을 갔던 페르소는 메이시스 등 대형 백화점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소량의 제품만 판매하던 유럽의 가게들과 달리 미국 백화점에는 다양한 품목별로 많은 제품이 진열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본 페르소는 저렴한 가격에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을 파는 패션 매장을 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1947년 스톡홀름에서 60마일 떨어진 베스테로스의 여성 의류 매장 헤르메스를 열었다. 스웨덴어로 헐스, 그리할 것이란 이야기다. 1968년에는 사냥용품과 남성 의류를 판매하는 마우리츠 위드 포로스를 인수한 뒤 헤네스 앤 마우리츠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이니셜을 딴 브랜드 H&M을 쓰기 시작했다. 검찰,
회사 매각 사기 이후 우리들 제약 전 최대 주주 불기소했네요. 자, B씨는 2018년 6월 김 회장과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김 회장과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리조트 제주 등을 인수하기로 했다며 B씨에게 일부 자금을 대고 같이 공동 경영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를 총 18억 원 규모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회장이 A씨와 공모했다고 볼 만한 하지만 김 회장이 A씨와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한때 우리들 제약 지분 11.99%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는데 지난해 6월 HD 투자조합의 6.34%를 매각하며 손을 털었다. 우리들 제약 관계자는 김 회장은 우리들 제약 지분 모두 매각해 현재 회사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네요. 네, 사기 치는 사람도 조심해야겠어요. 위워크 스펙 통해 우회 상장, 기업 가치는 5분의 1 토막. 26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위워크가 스펙 바우 X와의 합병으로 뉴욕 증시에 우회 상장한다.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90억 달러, 약 10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과거 IPO 추진 당시의 평가에 470억 달러에 비해 급감한 것이다. 공유 오피스 붐을 일으키며 급성장하던 위워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실제 위워크 멤버십 수는 2019년 61만 9천 명에서 지난해 47만 6천 명으로 줄었다.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사무실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불분명하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 평가라고 합니다. 하루 새 190억 달러 블록딜, 월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고조되는 미중 갈등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뉴욕 증시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24일 외국 회사 문책법이 발효돼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주가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이 법은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을 미국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과 밀접하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대규모 블록딜 관련 미국 미디어 기업 주가 등락폭인데요. 디스커버리 주식이 쭉 하락하고 있었고 비아컴 주식도 쭉 하락하다가 대규모 블록딜이 생기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26일에요. 하락 추세에 있긴 했네요. 자, 이 헤지펀드에 대한 블록딜에 대한 기사를요. 다른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고은 기자인데요. 21조 원 블록딜에 발칵 뒤집힌 월가네요. 매도자의 신원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월가에선 헤지펀드 전략을 구사하는 패밀리 오피스인 아키고스 캐피털을 배우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CNBC는 소식통을 이용해 아키고스 캐피털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했다가 마진콜을 당하자 보유 지분을 반대 매매 등으로 처분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마진콜은 부족해진 증거증을 보충하라는 요구를 뜻한다. 아키고스 대표는 한국계 펀드 매니저인 빌 황이다. 관련 정보가 제한돼 있어 이번 블록 딜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추가로 시장을 흔드는 불씨로 번질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OECD IMF 성장률 전망 올리는데 한 말 늦은 한은이네요. 자, 각자의 성장률 한번 볼게요. 정부 3.2%, KDI 3.1%, 한은 3%, 투자은행 3.6%, IMF 3.6%, OECD 3.3%입니다. 한국경제 기사네요. 중고거래도 초고속 배송도 규제, 혁신에 질식시킨답니다. 혁신이 질식을 시켜. 형부 여당이 IT 정보기술 플랫폼 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와 초고속 배송 시장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개정법에 따르면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처럼 개인 간 거래 C2C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황정수 기자입니다. 중국에 또 넘어가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네요. 중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OLED 시장을 잠식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헤드헌팅 사이트엔 한국 기업의 OLED 관련 반도체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를 구한다는 중국 기업의 채용 공고가 수시로 올라온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노리는 건 매그나칩의 기술력과 노하우라며 매그나칩의 OLED DDI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 간 자유로운 거래는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전략 사업에 속한 기업이 포함돼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매그나칩은 자사 사업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매각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사태와 신뢰산업의 위기. 신뢰사업의 위기. 자, 1970년대 중반 골드만삭스는 백만장자의 보이스카우트로 불렸습니다. 언제나 공개액을 위해 옳은 일을 한다는 의미였고요. 당시 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 M&A 열풍이 몰아쳤죠. 금융회사들은 돈 되는 곳으로 달려들었어요. M&A 대상 회사를 물색하고 공격하는 것을 도와줬죠. 골드만삭스 경영진은 절대적 인수를 돕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수당하는 회사도 고객이며 고객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고요. 적대적 인수의 대상인 기업들이 골드만삭스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방어 자문을 하면서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 스토리를 간통하는 키워드는 신뢰인데요. 물론 오래전 얘기죠. 골드만삭스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산업에 대한 업의 본질을 말할 때가 이 이야기를 떠올리죠. 고 이건희 삼성 회장도 생전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김주환 기자네요. 개발 툴 무료로 쓰세요. 폭풍 성장한 한국 게임사 쟁탈전입니다. 와, 국내 게임 클라우드 시장 규모인데요. 국내 게임 시장이요. 2022년에 19조까지 올라갑니다. 2018년에 14조였어요. 그런데 클라우드 시장도 이와 발맞춰 올라가는데요. 2018년 2조에 가까웠던 시장이 2022년에는 4조까지 바라보게 되네요. 해외 업체들의 공세를 맞닥뜨린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반격도 거세다. 네이버의 IT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1월 클라우드 기반 게임 운영 플랫폼인 게임팟에 신규 기능을 추가했다. 게임 내 채팅을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게임 챗과 게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게임 리포트를 더했다. NHN은 관련 서비스인 토스트 게임베이스를 앞세워 고객사 유치에 나서고 있다. 토스트 게임베이스는 게임 제작을 제외한 인증, 결제, 운영 등 게임 유통에 필요한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이다. 강경민 기자네요. 하나 시스템 에어택시 상반기 성능 시험한다고 합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 테스트는 미국에서 에어택시 전문 업체인 오버에어사와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 시스템은 지난해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오버에어의 지분 30%를 인수했다. 개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하나 시스템의 전기 추진 시스템은 100% 전기로 구동된다. 탄소 등 공해 유발 물질을 일절 배출하지 않는다. 오버에어의 저소음 특허 기술은 적용해 헬리콥터보다 15dB 데시벨 이상 소음도 낮췄다. 하나 시스템과 오버에어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장착할 기체인 에어택시용 버터플라이도 제작하고 있다. 최대 속도는 시속 320km로 경기 용인터미널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다. 하나는 2024년까지 기체를 개발하고 2025년 시범 운행에 나선다는 목표다. 하나 시스템 관계자는 전기 추진 시스템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UAM 시장에서 경쟁 중인 세계 10개 업체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지영 기자네요. 부담부 증여로 절세, 3주택자는 세부담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을 함께 증여하면 세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 조건 부관으로 증여하는 의미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을 함께 증여하면 채무를 증여하는 것이므로 유상 이전으로 분리되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하는 사람이 1주택자인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채무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계산 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그동안 절세 방법으로 많이 활용돼 왔다. 제3자 부동산 담보대출이란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부동산을 증여할 때 대출 조건 변경 등을 통해 대출과 채무자는 유지하면서 담보제공자만 증여받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증여자가 기존 상환 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면 되고 증여받은 사람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증여로서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렵네요. 좋은 아이디어긴 해요. 강진규 기자네요. 상속농지 3년 내 팔면 2억 원까지 양도세 감면이 되고요.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이 8년 작용을 하면요. 1년간 감면액이 1억, 5년간 감면액이 2억. 매각 후 다른 농지 취득하면 1억 1억이고요. 상속농지 8년 작용 조건 인정 기준은요. 부모가 8년 이상 작용했을 경우는 상속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인정해 주고요. 부모가 5년간 작용했을 경우는 상속 후 자녀가 작용기간 3년 채 후 매각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조재길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31일 공개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 관심되네요. 자,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거나 취할 예정이고요. 부활절 다음 달 4일인 연휴가 코로나 확산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에선 백신 보급 속도가 빠른 만큼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신규 감염자 감소 속도가 최근 들어 주춤한 상태죠. 전범진 기자입니다. 메타버스 올라탄 VFX 기업들 몸값이 줄줄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덱스터 매출이 413억, 영업이익이 52억, 순이익이 45억이고요. 주가 수익 비율 37.7입니다. 시가총액 1554억, 신과 함께 원투, 백두산, 아스달, 연대기 등에 참여했죠. 그 다음에 위즈윅 스튜디오라고요. 매출이 1448억 원, 영업이익 141억 원, 순이익 119억 원이고요. 주가 수익 비율 30.5고요. 시가총액은 3,568억 원 정도 됩니다. 승리호와 뮬란과 관계돼 있죠. 자이언트 스텝은요. 매출이 353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 순이익 42억 원이고요. 주가 수익 비율이 72.1입니다. 시가총액 3,526억 원이고요. SM엔터, 아이돌 그룹 에스파 맞죠? 네이버 공연 프로그램 파티 B 등에 참여하고 있네요. 박이명 기자네요. 따상 못하면 어쩌려고 몸값 60조 장애주 3대장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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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성장주보다 몸집 큰 장애주인데요. 은행에선 카카오뱅크가 33조, KB금융이 22조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더 시가총액이 높아요. 게임은 크래프톤이 20조, NC소프트 19조입니다. 증권은 비바리퍼블리카 8조, 미래에셋대우 6조입니다. 주요 새내기 주주가는 SK바이오팜이 최고가가 26만 원이었는데 현재가 10만 원 정도 됩니다. 등등이 있네요. 최민지 기자입니다. 문화재 미술품으로 세납부 물납재 공감, 김씨 한복 원주는 한국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건 물납재인데요. 논의는 지난해 간송 전용필 후손들이 세금 문제로 컬렉션 중 보물인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본격화됐다. 최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친인 이건희 전 회장의 미술품을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물납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전 회장이 보유한 컬렉션은 국보 216호인 인한재색도, 국보 제217호 금강전도, 국보 118호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국보 309호 다나랑아리 등과 복부로 557호 신라시대 금귀걸이 등 국보 보물 100여 점, 한국 근현대미술 2200여 점, 서양 근현대미술 1300여 점 등 1만 3천여 점으로 알려졌으며 감정가만 3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은남 기자입니다. 엄살이냐고요? 아니에요. 이자 낼 돈이 기재 차관의 이유 있는 걱정. 국채 발행량이 늘었다는 것은 발행 조건이 안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국채로 돈을 빌리는 나라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미 지난해 70조 원 이상 늘어난 국채 발행에 올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예고한 탓에 국채 금리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국채 10년물 이자율은 지난 26일 2.005%에 마감했습니다. 1년 전 1.502%에 비해선 0.50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근엔 2.152%까지 상승하기도 했네요. 평균값이긴 하지만 정부의 예측치 2.4%에도 근접했습니다. 김 차관의 발언을 단순한 엄살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게 국채금리 상승 속도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량 증가뿐 아니라 미국에서 들려오는 국채금리 인상 소식은 우리나라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난해 방역으로 100조 원쯤 경제 충격을 줄였으니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 위로금으로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추가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짐작할 만합니다. 박종명 기자네요. 캐나다 관련, 개발자 관련 내용이네요. 개발자나 인공지능 전문가 풍기 현상 등으로 신입 직원 초봉이 5천에서 6천만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신입 초임이 4천만 원을 겨우 넘고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초임은 3천만 원대에도 못 미칩니다. 2019년 기준 과세 대상 근로자 1916만 명 중 근로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4.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화가 잔뜩 났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적이 고공 행진을 이어갑니다. 주가가 급등해 오너 지분의 시가총액은 천문학적입니다. CEO, 최고 경영자의 연봉은 최소 30억에서 40억, 많으면 1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에 비해 직원들이 받는 초임 5천만 원과 평균 연봉 1억 원은 너무 초라합니다. 결국 상대적 발탈감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은퇴한 미국 유통업계의 전설이자 코스트코 창업자인 짐 셰네갈 같은 전용 사무실이 없고 연봉은 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35만 달러의 연봉도 너무 많은 금액이고 CEO가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보다 100배에서 200배 더 많이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조차 짐 세네갈 같은 CEO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주주의 극대화와 단기 수익 중심의 미친 보너스 제도 때문입니다. 요즘 국내 웬만한 기업은 CEO 연봉이 10억 원은 넘습니다. 심지어 임원이 아닌 은행 직원들의 명예퇴직금도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동욱 기자네요. 1분기 마지막 주 주식 팔고 채권 담는 큰손들이라고 하네요. 시장의 일부 전략가들은 금리가 일단 상승 행진을 멈췄기 때문에 분기말을 맞아 주식, 특히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금리 상승이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판단될 경우 경기 순환주와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리차드 번스타인 자문 댄 스즈키 차석 투자 책임자는 만약 올해 말까지 금리가 2%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높은 주가의 고성장 기업들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일이라며 시장은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방향에 더 신경을 쓰며 금리가 오를수록 고평가된 종목의 수익률은 더 나빠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며
경제의 순환적인 부분인 에너지, 소재, 산업, 스몰캡은 회복의 결과로 올해 강력한 실적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죠. 시장이 이번 주 주목하는 빅 이벤트는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이고요. 3에서 4조 달러, 3,400조 원에서 4,500조 원의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은 아직 인프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이렇다 할 분석은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수년에 걸쳐 진행될 이 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4월 2일에는 3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굿프라이데이 연휴를 맞아 그날 증시는 휴장입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3월에 63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률은 6.2%에서 6.0%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최민경 기자네요. 주총 완패, 금호석화 박철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박상무는 포기하지 않고 내년 주총을 노릴 계획이다. 재계에서도 박상무가 처음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세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ISS와 국민연금은 박 회장 편에 섰지만 세계 2위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와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박상무에게 힘을 실어줬다. 특히 박상무를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어 결의 요건을 충족한 것도 큰 성과다. 박상무 측이 최근 금호석화 지분을 늘린 것도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상무는 지난 2월 회사 주식 9,550주를 장내 매수해 지분율을 10.0%에서 10.03%로 늘렸다. 박상무의 모친인 김영일 씨는 금호석화 주식을 0.08%를 매입하고 박상무의 특별 관계인으로 편입됐으며 장인인 혀경수 코스모스 그룹 회장도 0.05%를 최근 확보하고 박상무의 특별 관계인으로 등재됐다. 액수로는 박찬원 상무가 20억 원, 모친 김영일 씨가 55억 원, 장인 허경수 코스모스 그룹 회장이 30억 원가량 주식을 매수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취득한 주식은 2022년도 정기주총이나 매수 후 새로 열리는 임시총회부터 의결권이 주어진다. 재계에선 앞으로 박상무의 새 누나도 지분 매입에 가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무의 새 누나는 각각 김선엽 아노다스 부회장, 장세호 한국철강 대표,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스 대표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쩐의 전쟁이 기대되네요. 이민하 기자네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지원 공간 예비 유니콘 100곳을 품을 거라고 하네요. 올해 2월 은행권 청년 창업대전 상임이사로 취임한 김 이사는 지마켓 공동 창업자 출신입니다. 서울대 계산통계학과와 포항공대 정보통신대학원을 졸업하고 포스코 IT와 인터파크에서 근무했다. 2000년 인터파크 재직 중 사내벤처로 지마켓을 공동 창업,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이후 롯데정보통신 정보기술연구소장, 롯데엑셀레이터 사업총괄 상무를 역임했다. 2007년부터 3년간 미국 셀리콘밸리에서 엔젤 투자 경험을 쌓았다. 풍부한 경험과 섬세한 멘토링으로 청년 창업가들 사이에선 큰형 같은 존재로 통한다. 앞으로 10년, 20년 내 재단에서 투자 보육한 스타트업들이 성장해 글로벌로 진출하고 직간접 고용인원이 10만 명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김 이사는 그리고 있다. 프론트원은 큰 비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네요. 프론트원은요,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네, 스타트업들을 보육하고요, 양성하는 그런 회사죠. 정혜영 기자네요. 연금 테마형 ETF 쑥 미래에셋 운용 사상 최대 실적 올렸네요.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2,56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1,543억 원 대비 66.2% 1,021억 원 늘었다. 영업수익은 6,087억 원에서 7,079억 원으로 992억 원 증가했고 지분법 이익 및 영업외 수익은 1,593억 원 증가했다. 해외 법인도 운용자산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해외 법인 운용자산은 7조 1,100억 원 늘어나 지난 연말 기준으로 26조 3,600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알파군의 경제뉴스 주인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나 틀어놓어도 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듣게 하다 보면 경제의 눈이 열리고요. 귀가 트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